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제과 제빵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문답안기 300제 제빵 파트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중 생산관리의 목표는 납원품이죠. 납원품, 납기, 원가, 품질 관리다. 생산관리 목표, 납원품. 밀쌀과 같은 곡류에서 특히 부족하기 쉬운 아미노산은 바로 리신입니다. 리신은 곡류에 부족한 아미노산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트립토판 역시 곡류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이다. 리신, 트립토판, 밀쌀과 같은 곡류에 특히 부족합니다. 다당류 중에 포도당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탄수화물이 아닌 것은 포도당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탄수화물 대표적으로 글리코겐, 셀룰로스, 전분 있죠. 하지만 펙틴은 다당류는 맞지만 주성분이 포도당이 아니라 갈락토스의 산화물인 갈락튜론산입니다. 다당류 중 포도당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탄수화물 아닌 것 펙틴이 아닙니다. 셀룰로스, 전분, 글리코겐은 포도당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펙틴은 갈락튜론산이 주성분이다. 글리세롤 1분자에 지방산, 인산, 콜린이 결합한 지질은 바로 유화제 역할을 하는 레시틴입니다. 일반적으로 콩이나 노른자에 많이 함유되어 있죠. 글리세롤 1분자에 지방산, 인산, 콜린이 결합한 지질 레시틴, 우리 몸속에서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유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관벽에 들러붙은 지방을 녹여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글리세롤 1분자에 지방산, 인산, 콜린이 결합한 지질 레시틴이다. 유통기한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요인은 유통기간이 짧고 길고에 있어서 제품 성분이나 배합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부적 요인,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아닌 제조 과정이나 포장 방법 또는 소비자가 취급하는 데 따라서 제품의 변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외부적 요인이죠. 그리고 제품의 배합에 따라서 유통기간이 달라지는 건 내부적 요인이다. 그 밖에 제품의 원재료나 pH, 산도, 수분 함량 같은 것도 내부적 요인이라 할 수 있어요. 유통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요인, 제품의 배합 자체입니다. 지방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지방은 비타민 A, D, E, K, 지용성 비타민의 운반 및 흡수, 체온 손실 방지, 비타민 B1, 티아민 절약하는 기능이 있지만 정상적인 삼투압 조절에 관여한다. 요게 틀렸어요. 우리 몸에서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 갈증을 느끼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고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면 소변이나 땀으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삼투압 조절이죠. 요런 삼투압 조절 기능은 단백질과 무기질의 기능이지 지방의 기능이 아닙니다. 지방 기능 중에 삼투압 조절 관여 X다. 유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으로 SS 결합을 가진 것은 유황의 원소기호는 S죠. 바로 이 유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으로 SS 결합 가진 것 시스테인입니다. 화학식으로 C3H7NO2S 요 맨 끝에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으로 두 개의 시스테인이 황결합을 한 게 시스테인입니다. 글루타민산, 리신, 4번의 류신 화학식을 보면 이렇게 모두 황이 들어있지 않아요. 따로 황과 상관없고 1번 시스테인이 유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으로 SS 결합 가진 거다. 시스테인 기억하십니다. 올리고당류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올리고당 청량감이 있고 감미도가 설탕에 비해서 낮습니다. 설탕에 비해 20에서 30% 덜 달기 때문에 충치에 대해서 저항성이 강합니다. 이빨도 덜 썩는다. 그리고 비피더스균의 증식을 돕기 때문에 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4번에 장내 비피더스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X. 비피더스균의 증식을 돕습니다. 억제한다. X. 올리고당류. 마이코톡신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마이코. 요 마이코가 뜻하는 것이 펑거스, 곰팡이균을 의미하고요. 톡신은 독소니까 요 둘을 합친 마이코톡신은 곰팡이 독을 뜻합니다. 곰팡이가 생성한 독소에 의한 거 맞고 마이코톡신은 곡물이나 견과류에서 수확 전후에 발생하는 곰팡이가 원인이에요. 따라서 원인 식품이 지방이 많은 육류다. 요건 틀렸죠? 약제에 의한 치료 효과가 크다. 곰팡이 독은 약제나 항생물질로 잘 치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만 바르게 설명한 거네요. 마이코톡신은 곰팡이 독소가 생성한 독소다. HACCP, 해썹을 수행하는 준비 단계가 아닌 것은 해썹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위중한 모계 검문, 요건 해썹 7대 원칙이고요. 또 하나가 해썹 준비 단계인데요. 맨 먼저 해썹 팀을 구성하고 제품 설명서 작성하고 용도 확인한 다음에 공정 흐름도 작성해서 현장 확인까지, 요게 해썹을 수행하는 준비 단계 5단계 입니다. 따라서 CCP 중요관리점 결정은 위중한 모계 검문의 위중에 들어가죠. 해썹 7대 원칙에 속하기 때문에 2번이 준비 단계 아니에요. 해썹의 준비 단계는 팀 설용, 팀 구성, 제품 설명서, 용도 확인까지 했더니 웃음이 난다. 흐름입니다. 웃음이 나는 흐름으로 해썹 준비한다. 말도 안 되지만 잘 외워집니다. 해썹 준비 단계는 팀 설용, 흐름입니다. 프랑스빵, 하드롤, 호민빵 등의 허스브레드를 구울 때 스팀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허스브레드는 전통적으로 나무나 석탄 등으로 전통 오븐 방식을 사용해서 아주 높은 온도, 요게 특징이에요. 아주 높은 온도로 구워내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구웠을 때 껍질, 크러스트가 아주 두껍고 씹는 맛이 있는 빵이 허스브레드입니다. 만들 때는 스팀을 해주는데 그 목적은 오븐에 반죽을 넣은 직후에 수분을 공급해서 표면이 마르는 시간을 늦추고 껍질이 너무 두껍게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표면이 마르는 시간을 늦춘다. 오븐 스프링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윤기가 나는 빵을 만들 수 있다. 모두 스팀하는 목적 맞지만 빵 표면의 껍질이 두꺼워진다. 요게 틀렸네요. 스팀하는 목적은 너무 껍질이 두꺼워
두꺼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난로, 장작을 떼는 난로를 의미하죠. 자, 요런 종류의 빵이 허스트브레드입니다. 프랑스빵, 하드롤, 호밀빵 등의 허스트브레드는 반죽 넣은 직후에 빵 껍질이 아주 두껍게 형성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울 때 스팀을 해준다. 아래에 쌀과 콩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쌀에는 라이신이 부족하고 콩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하다. 이것은 쌀과 콩 단백질의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다른 아미노산은 풍부하지만 그 식품에 부족한 아미노산, 바로 제한 아미노산이에요. 만일 어떤 식품으로 단백질만 섭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8가지 필수 아미노산 중에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그걸 바로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쌀에는 라이신이 부족하고 콩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하다. 제한 아미노산 잘 세요. 섬유소를 완전히 가수분해하면 어떤 물질로 분해되는가? 바로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섬유소를 완전히 가수분해하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자, 밀가루의 탄성을 강하게 하는 재료가 아닌 것은 자, 비타민 A나 비타민 C, 무기질이나 식염, 칼슘염 등 무기 염류들은 밀가루의 글루텐 형성을 촉진시켜서 탄성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요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pH를 낮추는 산성 성분들은 글루텐 성분인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의 결합을 느슨하게 해서 글루텐의 탄성이 줄어듭니다. 밀가루의 탄성을 강하게 하는 재료가 아니다. 모카 아이싱의 특징을 결정하는 재료는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를 첨가하는 것이 모카 아이싱의 특징이다. 피자 제조 시에 많이 사용하는 향신료는 피자 향이 오래오래 가는 오레가노입니다. 피자 제조 시에 많이 사용하는 향신료. 와, 이거 피자 향이 왜 이리 오래가노? 완전 단백질이 아닌 것은 완전 단백질이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는 단백질이죠. 카제인, 미오신, 오브알부민은 완전 단백질이고 헤모글로빈은 완전 단백질 아닙니다. 헤모글로빈은 혈액 속의 적혈구를 구성하는 복합 단백질로 굳이 따지자면 불완전 단백질이에요. 카제인, 미오신, 오브알부민은 완전 단백질, 헤모글로빈은 완전 단백질 아니다. 펀치의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펀치는 가스 빼기를 말하죠. 1차 발효에서 가스 빼는 작업으로 반죽의 부피가 2~3배 되었을 때 반죽을 눌러서 탄산가스를 제거하는 걸 말합니다. 반죽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서 이스트의 활성을 돕고 반죽 온도를 균일하게 해서 고르게 숙성되도록 하는 것이 펀치입니다. 성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다. 펀치의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성형 용이하게 한답니다. 거리가 멀다. 다음 중 우유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우유에 함유된 주 단백질은 카제인 맞죠? 연유나 생크림은 농축 우유의 일종이고 우유 교반 시에 비중의 차이로 지방 입자가 뭉쳐진 게 크림이다. 요것도 맞아요. 하지만 전지분유가 우유 중에 수분 증발시키고 고영질 함량을 높인 것이다. 요게 틀렸는데요. 전지분유는 우유를 그대로 건조시켜서 분말로 만들어 첨가물을 넣지 않은 것으로 우유의 지방 함유량을 규격에 맡겨 제조한 뒤 농축 탈수한 겁니다. 자, 여기서 고영질 함량을 높였다 하면 전지분유가 아니라 요 연유나 생크림 등의 농축 우유를 뜻해요. 전지분유는 원유를 건조시킨 것, 농축 우유는 수분 증발시키고 고영질 함량을 높인 것이다. 3번이 틀렸습니다. 전지분유가 고영질 함량 높였다. X. 버터 스펀지 케이크 반죽 제조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중탕을 할 때는 달걀이 익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달걀에 설탕을 넣고 저은 반죽은 휘퍼 자국이 서서히 사라지는 정도가 되어야 완성이다. 이것도 맞다. 그리고 식용유와 반죽을 섞을 때는 부피가 줄지 않도록 잘 섞어야 된다. 맞고요. 하지만 밀가루를 넣고 너무 많이 섞으면 부피가 줄어들겠죠? 자, 요 비중은 단위 부피가 차지하는 무게, 질량이니까 너무 많이 섞어서 부피가 줄어들면 요 비중 전체 값은 분모가 작아지니까 비중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중이 낮아질 수 있다. X. 밀가루 넣고 너무 많이 섞으면 오히려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포가 줄어들어서 부피가 줄기 때문에 비중은 커질 수 있다. 버터 스펀지 케이크 반죽 제조 시 밀가루 넣고 너무 많이 섞으면 비중 낮아질 수 있다. X. 별 모양 깍지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 다음 중 어떤 것이 적당한가? 자, 별 모양 깍지는 이렇게 생겼죠? 바로 조개 모양 만들기 적당합니다. 자, 이런 별 모양 깍지를 이렇게 눕혀서 쭉 짜게 되면 이런 조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자, 장미꽃이나 코스모스 꽃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일자로 된 깍지를 이용하죠. 그리고 글씨 쓰기 할 때는 펜 형태의 깍지를 쓰면 되겠죠. 별 모양 깍지는 조개 모양 나온다. 장미꽃이나 코스모스 꽃은 이렇게 꽃잎을 하나하나 겹칠 수 있는 요 줄 모양 깍지가 이용됩니다. 이것도 그림 찾는 문제로 잘 나온다. 가압하지 않은 찜기의 내부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증기로 익히는 찜기는 100도씨가 넘지 않아야 됩니다. 100도씨가 넘지 않으면서 가장 뜨거워야 되니까 99도가 적당해요. 가압하지 않은 찜기의 내부 온도 99도. 어린 반죽으로 제조 시 중간 발효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자, 어린 반죽이라는 것은 1차 발효 시에 발효가 덜 된 반죽이 어린 반죽이죠. 어린 반죽으로 제조 시 중간 발효 시간은 발효가 덜 됐으니까 적당한 발효가 되려면 발효 시간이 길어집니다. 어린 반죽으로 제조 시 중간 발효는 길어진다 찾으세요. 발효가 덜 된 어린 반죽으로 제조 시 중간 발효 시간은 길어진다. 노타임 반죽법에 사용되는 산화 환원제의 종류로 틀린 것은 자, 소르브산 L-시스테인 노타임 반죽법에서 환원제로 쓰입니다. 환원제와 산화제를 사용해서 반죽 시간과 발효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노타임 반죽법에서는 소르브산 L-시스테인을 환원제로 사용하고요. ADA를 산화제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노타임 반죽법에 사용되는 산화 환원제 아닌 것은 요오드 칼슘이다. 요오드 칼슘은 노타임 반죽법에 사용되지 않아요. 소르브산 L-시스테인, ADA는 노타임 반죽법에 사용되는 산화 환원제다. 빵 속에 줄무늬가 생기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자, 덧가루 사용이 과다할 때 빵 속에 줄무늬 생깁니다. 빵 속에 줄무늬 생기는 원인
덧가루 사용 과다할 때 찾아주십니다. 빵 표면에 갈변 반응으로 오른 것은, 자, 빵 표면의 갈변 반응은 고온으로 빵을 구울 때 아미노산과 당의 반응, 즉 마이야르 반응 시 나타나고, 또는 당 성분에 고열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카라메라 반응에서도 나타납니다. 캐러메라 반응, 마이야르 반응, 캐러메라 반응, 대표적으로 빵 구울 때 나타나는 갈변 반응인데, 빵 표면의 갈변 반응으로 오른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에 아미노산과 당 반응으로 생긴다, 즉 마이야르 반응 시 나타난다, 요거 찾아야겠죠. 이스트 사멸하면서 생겨나는 현상 아니고요. 경화 유지르 반응 아니다. 국기 온도 때문에 지방 산패되면 생긴다, 요것도 X. 빵 표면 갈변 반응, 마이야르 아니면 캐러메라 반응인데 아미노산과 당의 반응, 마이야르 반응으로 생긴다, 요게 옳은 보기입니다. 다음 제품 중 2차 발효 시 습도를 가장 낮게 유지하는 것은 빵도넛입니다. 2차 발효 시 습도 가장 낮게 유지하는 것 빵도넛, 65에서 70% 정도로 낮게 유지합니다. 일반적인 2차 발효 습도는 80에서 90%죠. 온도는 35에서 40도. 일반적인 2차 발효실 조건인데 빵도넛 같은 경우에는 65%에서 75%로 2차 발효실 습도를 가장 낮게 유지한다. 왜냐하면 빵도넛은 기름에 넣어서 튀겨야 되기 때문에 반죽의 탄성력을 유지하면서 튀김 시에 반죽에 수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2차 발효실 습도를 낮게 설정해야 됩니다. 불란서 빵의 2차 발효실 습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불란서 빵은 빵 껍질이 바삭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빵 껍질이 너무 두껍게 형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습도인 80에서 90에서 습도를 75에서 80 정도로 조금 낮춰서 설정해줘야 됩니다. 불란서 빵의 2차 발효실 습도 75에서 80%, 스펀지 도우법에서 스펀지의 밀가루량을 증가시킬 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 것은, 자, 스펀지와 도우로 나눠서 두 번 반죽하는 방법, 스펀지 반죽법에서 이 스펀지의 밀가루량을 증가시켰다. 그러면 이 스펀지 반죽이 1차적으로 해주는 반죽이기 때문에 당연히 밀가루량을 늘리면 반죽 시간이 길어지겠죠. 따라서 두 번째 해주는 반죽인 도우 반죽 시간은 줄어들지 반죽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1번부터 틀렸다. 스펀지의 밀가루량 늘렸으니까 완제품 부피는 커지겠죠. 도우의 발효 시간과 반죽 시간이 짧아지고 반죽의 신장성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도우 제조 시 반죽 시간 길어진다. 요게 틀렸다. 다음 중 팬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죽의 이음매가 틀 바닥 쪽으로 놓여야 되고요. 반죽은 적정 분할량을 넣고 비용적의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퍼 g입니다. 단위 중량분의 용적, 부피를 말하겠죠. 부피 단위인 세제곱센티미터가 분자로 간다. 자, 하지만 철판의 온도를 60도로 맞춘다? 자, 너무 높죠? 팬닝 시 팬의 온도는 32도가 적당합니다. 팬닝 시 팬의 온도 32도, 철판 온도 60도, X다. 장내에서 흡수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자, 우리 몸속 장내에서 글루코스,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수치상으로 100이라고 할 때 만노스는 흡수가 잘 안 되고요. 19고, 과당인 프락토스 43, 유당인 갈락토스가 포도당보다 높은 흡수 속도가 110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장내에서 흡수 속도 가장 빠른 것은 유당인 갈락토스다. 일반적인 계란의 수분 함량은, 자, 계란의 수분 함량 75%, 고영질이 25%입니다. 전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란의 수분 함량은 75%다. 제빵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도구는, 자, 모양깍지 회전판, 케이크 만들 때 쓰죠. 짤주머니 역시 제빵용보다는 제과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제빵용으로는 반죽이 믹싱볼 표면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거나 빵 반죽 분할 시에 사용하는 스크래퍼를 주로 사용한다. 빵의 냉각 단계에서 빵 속의 수분 함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자, 빵을 굽고 나서 식히는 단계, 냉각 단계에서는 수분이 약 38%가 적당합니다. 냉각 시의 온도는 35에서 38도, 수분 함량도 38%다. 빵의 냉각 단계예요. 수분 함량 38%. 다음 중 냉동 반죽의 저장 온도와 동결 온도, 냉동시킬 때 온도죠. 올바른 걸 찾으면, 냉동시킬 때는 일단 영하 40도로 동결시킵니다. 냉동 온도 영하 40도, 저장 온도는 그보다 낮아요. 일반적인 냉동실 온도인 영하 18도에서 24도로 냉동 반죽 저장한다. 저장 온도 영하 18도에서 24도, 동결 온도는 영하 40도입니다. 냉동 온도라고도 나온다. 영하 40도. 발효 단계에서 펀치를 해주는 효과가 아닌 것은, 자, 이거 똑같은 문제가 나왔네요. 뭐였죠? 성형을 용이하게 한다가 펀치 효과 아니죠. 반죽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서 숙성을 진전시키고요. 이스트 활성을 돕고 반죽 온도를 균일하게 하는 게 펀치 효과고, 성형 용이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무기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황은 당질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혈액을 알카리성으로 유지시킨다. 자, 이건 황이 아니라 마그네슘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질 대사에 중요하고 혈액을 알카리성으로 유지시키는 건 황이 아니라 Mg, 마그네슘이고, 황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해독작용과 산화환원 작용을 해요. 자, 맞는 것도 읽어볼까요? 칼슘은 주로 골격과 치아를 구성하고 혈액 응고작용을 돕고, 나트륨은 주로 세포 외액에 들어있고 삼투압 유지에 관여한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주성분으로 결핍 시에는 갑상선종을 일으킨다. 모두 맞고, 당질 대사에 중요하고 혈액 알카리성 유지시키는 건 황이 아니라 마그네슘이다. 수용성 향료, 에센스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에센스에는 알코올을 사용한 수용성 향료와 비알코올성인 기름에 용해되는 지용성 향료가 있는데, 물어본 것은 수용성 향료죠. 제조 시 계면활성제가 반드시 필요한 건 지용성이고요. 기름에 쉽게 용해되는 것도 지용성이고, 내열성 강한 것도 지용성 향료에 대한 설명이다. 자, 수용성 향료의 특징은 4번이 맞습니다. 고농도 제품을 만들기 어려운 게 수용성 향료. 아무래도 지용성 향료가 고농도 제품
제품을 만들기도 쉽습니다. 수용성 향료는 고농도 제품 만들기 어렵다. 당과자빵의 표면에 흰 반점이 생겼다면 그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당과자빵 빵 반죽에 흰 반점이 생겼다면 이건 반죽이 덜 숙성됐거나 혹은 건조하거나 또는 차가운 공기나 수증기 등 외부와 접촉 시에 생깁니다. 따라서 반죽 온도가 높았다. 요게 틀렸다. 발효하는 동안 반죽이 식었거나 숙성이 덜 된 반죽을 그대로 정형했다. 2차 발효 후에 찬 공기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됐다. 그랬을 때 당과자빵 표면에 흰 반점 생깁니다. 반죽 온도가 낮을 때지 높을 때 아니다. 온도가 낮을 때 덜덜덜 떨리면서 흰 반점 생기면서 창백해집니다. 하나의 스펀지 반죽으로 2개에서 4개의 도우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노동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반죽법은 바로 마스터 스펀지법입니다. 마스터 스펀지법. 마스터 반죽, 큰 스펀지 반죽을 1차로 발효한 후에 반죽을 다시 몇 조각으로 나눠서 여러 개의 도우를 만들어내니까 노동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겠죠. 마스터에서 여러 개의 도우, 마스터 스펀지법입니다. 자, 오버나잇 스펀지법은 특징이 장시간 발효를 시키는 거죠. 비상 스펀지법은 발효 시간을 2~3시간으로 짧게 발효하는 게 특징이고요. 가당 스펀지법은 당을 첨가했다. 설탕량을 많이 한 스펀지가 가당 스펀지법입니다. 마스터 스펀지에서 2개에서 4개, 여러 개의 도우를 한꺼번에 만들어내서 노동력과 시간을 절약하는 반죽법, 마스터 스펀지법입니다. 어떤 첨가물의 LD50 값이 작을 때의 의미로 옳은 것은, LD50 값은 반수치사량이라고 하죠. 어떤 물질에 대해서 독성 실험을 할 때 실험군의 50%가 죽어버렸다. 그랬을 때의 그 물질의 투여량을 LD50 값이라고 하니까, 요 LD50 값이 작다는 것은 투여량을 조금만 했는데도 50%나 죽어나갔다. 독성이 크다는 뜻이겠죠. 50%가 죽는, 50% 치사량이 LD50 값이니까 그 값이 작다는 말은 조금만 투여해도 50%가 죽었다. 아주 독성이 큰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스펀지 도우법에서 스펀지 반죽의 일반적인 밀가루 사용 범위는 바로 60에서 100%예요. 자, 스펀지 도우법은 중종 반죽법이라고 하고 소규모 빵집보다는 대규모의 제빵 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1차로 밀가루와 물, 이스트 푸드를 섞어서 스펀지를 만들고 여기다가 남아있는 밀가루와 다른 반죽들을 모두 넣고 본반죽인 도우를 만듭니다. 이때 밀가루 사용 범위는 스펀지 만들 때 60에서 100% 넣고 도우 만들 때는 나머지인 0에서 40%가 들어가겠죠. 스펀지 도우법에서 스펀지 반죽 일반적인 밀가루 사용량 60에서 100%다. 다음 재료 중에 식빵 제조 시에 반죽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자, 반죽 온도는 사실 반죽할 때 물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밀가루죠. 주요 재료인 밀가루와 물이 식빵 제조 시 반죽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다른 설탕이나 소금, 팽창제는 소량 들어가니까 반죽 온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밀가루와 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중 식품 적객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적객한다. 손님을 맞는다는 뜻이죠. 직접 어떤 장소에서 손님에게 식품을 서비스하는 영업, 위탁급식 영업, 유흥주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모두 식품 적객업 맞고, 식품 냉동 냉장업은 손님이 냉동창고에 들어가지 않죠. 식품 적객업 아닙니다. 순수한 지방 20g이 내는 열량은, 지방은 탄단지는 449에서 9kcal, 1g당 9kcal 내니까 20g은 298, 180kcal 냅니다. 쉬운 문제. 굽기 과정 중에 당류의 캐러멜화가 시작되는 온도는 바로 150도씨입니다. 일반적으로 캐러멜화 반응은 당류를 고열로 반응했을 때 나타나는데 그 온도 범위는 160에서 18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160도가 돼야 이 캐러멜화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150도에서도 일부 시작될 수 있어요. 따라서 185도 찾으시면 안 됩니다. 굽기 과정 중에 당류 캐러멜화 시작되는 온도 150도 찍으셔야 됩니다. 식빵 포장 시에 28도까지 냉각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가? 자, 일반적으로 포장 온도는 35에서 38도 혹은 40도 이렇게 되는데 28도는 많이 낮죠? 따라서 노화가 일어나 빨리 딱딱해집니다. 식빵 포장 시에 28도까지 냉각하면 노화가 일어나서 빨리 딱딱해진다. 그렇다고 곰팡이 발생하고 빵 모양이 꺼지고 슬라이스하기 어렵게 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식빵 포장 시 28도까지 냉각하면 노화 일어나서 빨리 딱딱해진다. 요거 찾으십니다. 반죽 제조 단계 중 렛다운 단계까지 믹싱하는 제품은, 자, 렛다운 단계는 반죽의 신장성, 쭉쭉 늘어나는 신장성이 최대인 단계입니다. 요 말은 탄력성은 거의 없어졌다. 요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따라서 잉글리시 머핀이나 햄버거빵 요런 제품이 렛다운 단계까지 믹싱하는 제품이다. 렛다운 단계는 반죽의 신장성이 최대인 단계로 잉글리시 머핀, 햄버거빵 반죽 시 탄력성이 거의 없어서 처지는 단계까지 믹싱한다. 지용성 비타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용성이니까 기름과 유지에 용해되고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군과 달리 섭취한 필요 이상의 것은 배설되지 않고 체내에 저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타민 A, D, E, K,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저장되고 결핍 증세가 서서히 나타나지만 필요량을 매일 먹지 않으면 바로 결핍증이 발생한다. 요건 지용성 비타민이 아니라 수용성 비타민의 특징입니다. 체내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섭취해줘야 되고, 결핍 증상도 바로 나타나는 건 비타민 B군이나 C군의 수용성 비타민이고, 체내에 저장되고 결핍 증세가 서서히 나타나는 게 지용성 비타민 A, D, E, K군입니다. 식품의 관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첨가물질은 바로 관능이니까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들어보고 하는 게
관능이죠. 오감을 만족시키는 건 3번에 발색제가 있네요. 색상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발색제. 그 밖에도 감미료라든가 조미료, 착색제, 착향료 이런 것들이 관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첨가물질입니다. 반죽이 팬에 가득 차는 성질과 관련이 된 것은 자, 요거는 제빵 용어 정의 그대로 흐름성입니다. 흐름성이라는 것은 반죽이 팬 또는 용기의 모양 그대로 가득 차도록 되는 그런 성질을 말하고요. 요 가소성이라고 하면 반죽을 둥글리기나 성형을 할 때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이 가소성입니다. 끈적끈적한 정도나 눌렀다가 다시 그 모양 그대로 원상 회복하는 게 점탄성이고 활착성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죽이 팬에 가득 차는 성질과 관련된 건 흐름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알아두신다. 오븐에서 구운 빵을 냉각할 때는 평균 몇 %의 수분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는가? 자, 굽기가 완료된 빵은 식히게 되면 2%의 수분이 추가로 증발하게 됩니다. 수분 손실 추가분은 2%다. 오븐에서 구운 빵 냉각할 때 2% 수분 손실 추가로 발생해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성분이 되는 무기질은 바로 아연입니다.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췌장에서의 인슐린 합성을 돕는 역할은 아연이 담당한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성분이 되는 무기질 아연 찾으십니다. 제품 100g에 무기질 2g이 들어있다면 이 무기질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열량은 자, 무기질로부터 열량을 얻을 수 없죠. 바로 0kcal입니다. 잽시라 문제다. 무기질은 열량을 내는 열량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열량은 0kcal입니다. 칼슘이 인체에서 하는 역할이 아닌 것은 칼슘은 신경자극을 전달하고 유지시키고요. 혈액 응고작용에도 관여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작용을 조절한다. 하지만 지방의 흡수를 조절하지 않아요. 칼슘이 많이 든 우유나 멸치 잔뜩 먹는다고 뱃살이 빠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칼슘이 지방 흡수 조절한다. X. 체내에서 사용한 단백질이 배설되는 주요 경로는 바로 소변입니다. 오줌으로 빠져나간다. 단백질은 주로 체내에서 분해돼서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가 요소와 요산 형태로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단백질은 소변으로 배설된다. 다음 중 비타민C가 가장 많이 함유된 식품은 풋고추입니다. 풋고추는 귤보다 비타민C가 2배나 많이 든 100g당 60에서 80mg 들었고요. 미역은 18mg, 양배추는 36mg, 바나나는 100g당 8.7mg 들었어요. 단위 g당 비타민C가 가장 많이 함유된 식품은 풋고추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직접 종사자들이 정기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주기는 바로 1년 1회입니다. 예전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이었지만 현재는 1년 1회 받으면 된다. 정기건강진단 주기 1년 1회. 해썹 시스템 적용 시 준비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요런 문제 요즘에 많이 출제돼요. 준비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팀 구성 먼저였죠. 그 다음에 제품 설명서 작성, 사용 용도 파, 공정 흐름도 평면도 작성, 마지막에 현장 평가. 요런 단계로 준비 단계가 진행되지만 위의 요소 분석은 역시 해썹 7대 원칙에 속하죠. 위중한 모계 검문. 위의 요소 분석은 해썹 준비 단계 아니다. 1일 2000kcal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탄수화물의 적절한 섭취량. 자, 요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1일 적정 섭취량을 알아야 되겠죠. 탄수화물의 경우 55에서 70%를 섭취해야 됩니다. 따라서 1일 2000kcal를 섭취했으니까 이 중에 55%는 2000 곱하기 0.55 해줘서 1100kcal가 되고 70%를 섭취했다면 2000 곱하기 0.7에서 1400kcal가 됩니다. 따라서 1100에서 1400 1번 답으로 찾으면 절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건 킬로칼로리지 그람 단위가 아니죠. 물은 것은 탄수화물의 섭취량이니까 요걸 그람 단위로 고치면 탄단지는 449에서 탄수화물은 4kcal를 낸다. 요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1100kcal를 4로 나누면 275g이 되고 1400kcal는 4로 나누면 탄수화물은 350g이 필요하니까 적절한 탄수화물의 섭취 범위는 275에서 350g. 4번이 정답이에요. 자, 탄수화물은 1일 섭취량이 55에서 70이고 단백질이 나왔다면 7에서 20%로 계산해주고 지방은 하루에 15에서 30% 정도 섭취한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두 단계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게 편합니다. 1일 2000kcal다. 탄수화물 물었네. 275에서 350g 먹자. 이렇게 정답을 눈에 익히시고 다른 기출문제를 여러 번 더 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 복잡한 계산 문제는 굳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다, 문답안기식으로 돌파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문답안기 300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시험장에 가셔서도 시험감독관이 핸드폰 집어넣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는 것이 분명히 문제로 나온다. 제 영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응원드립니다. 파이팅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제과제빵 실기 과정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